식사 드실 시간이에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순자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죠. 내 이름은 정동훈. 올해 75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감정과 그로 인해 벌어진 가족의 갈등,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랐죠. 다행히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당시 성장하고 있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김영숙과 사랑에 빠져 1975년에 결혼했죠. 우리는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고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강남의 아파트도 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나요? 퇴근 전 아내의 전화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고 저는 정년퇴직을 맞이했죠. 65살.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5년, 70살이 되던 해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씻으려고 욕실로 향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어요. 정동훈님, 오른쪽 뇌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신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 훈련 후에도 왼쪽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에는 아내 영숙이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목욕을 도와주고 약을 먹여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73살의 나이에 아픈 남편을 간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동철 아빠, 나도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 당신을 들어올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아내의 말에 깊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큰아들 동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지내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마치 인생의 종착역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지친 모습을 보니 이기적인 마음만 가질 수도 없었어요. 며칠 고민 끝에 결국 요양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추천한 행복요양원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 환경이 좋지 않나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해요. 아들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일생을 바쳐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202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 저는 행복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오기로 했죠. 짐을 푸는 아내의 손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도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전화도 매일 할 거고 건강하게 지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흘린 눈물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동은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담당하게 될 요양보호사예요. 첫날이라 많이 낯설으실 텐데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5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첫인상부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특히 낯선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어요.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저였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요양보호사는 제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들어와 인사를 건네고 식사와 약을 챙겨주었어요. 그녀는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달리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창가에 꽃을 놓아주거나 제가 좋아할 만한 신문 기사를 오려와 읽어주기도 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예전에 기업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으니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제가 도서관에서 몇 권 빌려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제안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일 오후 1시간씩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책, 그녀가 즐겨 읽는 시집, 각자의 취향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땠나요? 그녀의 질문에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 회사에서의 성공과 실패, 가족과의 추억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에만 너무 몰두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홀히 했죠. 그게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제 고백에 순자 씨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요양원 생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순자 씨, 퇴근 시간 지났잖아. 왜 아직 안 갔어? 어르신이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셔서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깊어진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남은 생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사실 많이 외롭습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자식들은 더 뜸하게 찾아와요.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제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순자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 손길에 가슴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저도 외로워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미소를 볼 때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70대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이죠. 점점 더 그녀에 대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환자들이 취침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퇴근했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서요. 어르신, 오늘이 생신이시잖아요. 작지만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순간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정말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내에게서도 자식들에게서도 전화 한 통 없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입수할 때 기록에서 봤어요.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작은 케이크에 꽂힌 촛불 하나가 병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 씨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 사실 내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해.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고백 후 이어진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르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환자와 간병인 사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20대의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72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의 감정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평범한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손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오갔어요. 때로는 퇴근 후에 몰래 병실에 남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그녀가 집에서 만든 특별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집에서 만든 약밥이에요. 좋아하신다길래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단조로움 속에서 그녀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의심스러운 눈길. 결국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실로 불려갔어요. 정동훈 어르신, 안타깝게도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순자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요양원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고 신고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박 요양보호사는 이미 경고를 받았고 앞으로는 어르신의 담당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 결정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제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기본적인 돌봄만 제공할 뿐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목욕 시간,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모든 환자들이 취침한 시간에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반가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다들 잠들었고 야간 근무자도 휴게실에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 다음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다른 요양원으로 갈 생각이에요. 뭐라고? 그럼 우리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어르신도 불편하실 거고 저도 계속 감시받는 기분이라. 그녀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무모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랑 함께 살면 어떨까?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난 진지해. 여기서 나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 제안에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가족들은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의무,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비록 72살의 나이에 휠체어에 의존하는 몸이지만 남은 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 씨는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아들이 크게 반대했지만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물론 순자 씨와 함께 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럼 어머니와 함께 지내실 건가요? 아니, 내가 작은 집을 얻어서 지낼 거야. 아직은 혼자서 일상생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양 서비스도 신청할 거고.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요양원 생활을 하는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룸이라도 알아볼게요. 아버지 혼자서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이제 와서 내 결정을 의심할 나이는 아니잖니. 그렇게 요양원을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기에 저는 혼자 나왔어요. 요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저를 태우고 새로 계약한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병원과 가까운 위치였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혼자 지내실 수 있겠어요? 걱정돼요.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요양 서비스도 신청해 둘 거니까. 아들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지 30분 후 순자 씨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몇 가지 생필품과 식료품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될까요? 아드님이 알면 큰일 날 텐데. 괜찮아. 이제 와서 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로운 요양원에 취직했고, 낮에는 그곳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제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것조차 즐거웠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고,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TV를 보며 웃고, 책을 읽으며 대화하고, 때로는 그저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 저도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는 종종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것조차 정겨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는 달랐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불시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마침 그날은 순자 씨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두 사람 몫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철아, 이분은 박순자 씨야.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분이야. 지금은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함께 지낸다니요.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한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도 네 엄마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라기보다는 의무로 묶인 관계가 되었잖아. 나도 이제 와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아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그리고 이 여자는 틀림없이 아버지 재산이 목적일 거예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만해. 네가 어떻게 순자 씨를 그렇게 판단해? 이 사람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아들은 그대로 돌아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 저 때문에 아드님과 갈등이 생겨서 미안해요. 제가 물러나는 게 좋을까요? 절대 안 돼. 난 당신이 필요해.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나이는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은 다른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딸과 작은 아들까지 3명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작은 아들은 분노에 차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확고히 했어요. 내 인생이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결정해. 물론 너희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와서야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찾았단다.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떠났고 다음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50여 년을 함께한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동철 아빠,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50년 세월은 뭐였나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사이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식었잖아. 서로 의무감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해. 당신과 싸우고 싶지도 않아. 제발 내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줘.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고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딸은 제게 실망했다며 연락을 끊었고 작은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자 씨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과 이렇게 멀어지시는 것이 괜찮아. 이게 내 선택이야.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래도 순자 씨가 있어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다행히 평화롭게 협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요양원에서 일하지 않고 저를 전담으로 돌보았습니다. 물론 제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비를 해결했고요. 우리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그녀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죠. 때로는 오래된 영화를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세대의 감성이죠. 맞아, 순자 씨. 우리만의 추억이지. 가끔은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 회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까지. 순자 씨는 항상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아니야,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특별해.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병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받지 못할 관계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어요. 순자 씨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졸중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정동훈님,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뇌혈관은 잘 막았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왼쪽 편마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고비는 넘길 수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놀랍게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제 병상을 찾아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은 이해해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으니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분도 함께요. 순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순자 씨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저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결국 퇴원 후에도 원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방문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녀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건강은 어때요? 명절에 만난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괜찮아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저야 별일 없죠. 손주들 보면서 지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걱정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긴 세월 함께한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우리는 뜻밖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결혼할까요? 순자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이 늙은이와 결혼하고 싶어? 네, 어르신과 보내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수긍했고 전 부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쓸쓸한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어요. 그녀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그녀의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휠체어가 있어도 갈 수 있는 제주도 베리어프리 여행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순자 씨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네, 오빠가 처음에는 정말 무뚝뚝하셨죠.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랬지.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화가 나 있었는지 몰라. 근데 당신이 그런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어. 저는 그저 오빠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봤어요.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가족들과 갈등도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런 행복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시간이 가장 귀중할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달린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갔죠.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지만 순자 씨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어요. 가족들도 점차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가끔씩 손주들도 찾아와 할아버지와 새할머니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텃밭 좀 가꿔볼까요? 집 앞 작은 공간에 상추랑 고추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텃밭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작은 씨앗을 심는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 작은 모종들이 자라는 걸 함께 지켜봐요. 매일매일이 소중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지금 저는 75살이 되었고 순자 씨는 60살입니다. 건강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녀의 손길은 제게 안정감을 줍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텃밭에 심은 상추를 좀 따올까요? 점심에 쌈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대화, 소소한 행복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녀가 있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사회는 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모든 감정이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몸만 늙어갈 뿐입니다. 물론 저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떠난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도 있고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씨와 저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작은 텃밭에 토마토 모종을 추가로 심었어요. 제가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저 작은 모종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순자 씨와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보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반짝이는 별처럼 마음속 감정은 여전히 빛난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또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